따뜻한 봄날, 아내가 퇴근을 하고 방문을 하면 장모님은 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찌나 곤히 주무시는지 깨우지도 못하고 겨우 얼굴만 보고 오곤 했습니다. 오늘은 이른 오후 바쁜 아내를 대신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장모님을 만나러 사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속삭이며 하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순간 사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위의 끈질긴 추적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큰 충격으로 전개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절대 이 이야기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시기사 최동현은 매주 금요일마다 평화요양병원을 방문했다. 62살의 그는 15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세상의 온갖 사람들을 만났다. 그렇지만 첫눈에 사람을 간파하는 그의 능력이라도 평화요양병원에서는 어떤 직감만 줄 뿐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 오늘도 최동현은 평소처럼 병원 현관에 택시를 세우고 노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내렸다. 병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그의 코 속으로 파고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병원이었지만 최동현은 여전히 이 냄새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어서 오세요, 최 기사님. 접수대의 간호사 김유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최동현은 미소로 화답했다. 김유진은 이 병원에 온 지 1년 된 29살의 간호사로 유일하게 최동현에게 자연스럽게 대하는 직원이었다. 장모님은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직 특별한 차도는 없어요. 하지만 최 기사님이 가져오시는 꽃을 매주 기다리신답니다. 최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장모 박영숙은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지 2년이 되었다.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진 아내가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고 최동현이 매주 병문안을 오는 것이었다. 3층 307호 맞죠? 네, 맞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동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언제나처럼 병실 안을 흘깃흘깃 살폈다. 대부분의 병실 문은 열려 있었고 노인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저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일부 병실에서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듯 환자들이 침대에 일어나 앉아 있었다. 최동현이 장모의 병실에 들어서자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신체는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박영숙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반가움이 스쳤다. 동현이구나. 또 꽃을 가져왔네. 최동현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꽃병을 찾아 장미를 꽂았다. 지난주 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다. 민경이는 안 왔어? 네, 오늘은 가게 일이 바빠서요. 다음 주에는 같이 올게요. 박영숙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최동현은 장모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한 시간을 보냈다. 동네 소식, 손자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러나 오늘따라 박영숙의 말투가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다는 듯이.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박영숙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병원이 이상해. 최동현은 귀를 기울였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밤에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우는 소리. 그리고 간호사들이 이상한 약을 줘. 최동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한 약이라뇨? 먹으면 온몸이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잠만 와. 그런데 거부하면 강제로 주사를 놔. 최동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장모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확실한 거예요? 박영숙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손을 넣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옆방 할머니가 준 쪽지야. 읽어봐. 최동현은 종이를 펼쳤다.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살려주세요. 이곳은 감옥입니다. 사람들이 밤마다 사라져요. 특히 가족 없는 노인들이. 제발 누구든 도와주세요. 최동현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장모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내 옆방 할머니 있었어. 이틀 전부터 안 보여. 간호사들은 상태가 나빠져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고 하는데 이상해.
그 할머니 전날만 해도 내 병실에 와서 바둑 두자고 했었거든. 최동현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병원의 시설과 직원들에게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 하지만 장모의 말과 쪽지의 내용이 그의 마음에 불안을 심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볼게요.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네요. 곧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최동현은 깜짝 놀라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간호사는 그의 행동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네, 이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최동현은 장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스럽게 보였다. 닫혀있는 병실들, 복도 끝에 있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무표정한 직원들. 최동현이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접수대의 김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김유진의 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도움을 청하는 듯한 혹은 경고하는 듯한 눈빛. 택시로 돌아오면서 최동현은 결심했다. 이 병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단순한 노인들의 망상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었다. 택시를 출발시키며 최동현은 백미러로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건물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맴돌았다. 평화요양병원에는 과연 평화가 있는 것일까? 집으로 돌아온 최동현은 침대 위에 쪽지를 펼쳐놓고 다시 읽었다. 살려주세요. 이곳은 감옥입니다. 최동현은 손을 이마에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화요양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제 막 환갑을 넘긴 아내 최민경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괜찮으셨어요? 최동현은 쪽지를 들어보였다. 최민경은 쪽지를 받아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님 옆방 할머니가 어머님에게 준 거래. 최근에 그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대. 병원에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다고 하시더라고. 최민경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최동현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이 병원에 대해 알아볼게. 어머님이 또 다른 이상한 점도 말씀하셨어. 밤에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고 직원들이 강제로 약을 먹인다고도 하셨어. 전에도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치매 초기 증상인가 했는데 혹시 정말이라면 어떡해요? 최동현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장모의 말을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쪽지의 존재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내일 경찰에 신고할까요? 최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너무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거야. 먼저 내가 더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최동현은 평소보다 일찍 택시를 몰고 나갔다. 그는 평화요양병원 근처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병원은 활기찼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병원으로 들어갔고 배달 트럭이 뒷문으로 물건을 나르고 있었다. 2시간 동안 지켜보았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최동현은 병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차를 출발시켜 시내로 향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시립도서관이었다. 도서관에서 최동현은 컴퓨터를 사용해 평화요양병원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다. 병원은 15년 전에 설립되었고 현재 원장은 한지훈이라는 의사였다. 병원 평판은 겉으로 보기에 양호했지만 최동현은 온라인 리뷰 중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부모님을 맡겼다가 일주일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측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자연사라고만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중에 전화했는데 간호사가 환자를 확인하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런 리뷰들은 소수였지만 최동현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평화요양병원에 관한 뉴스 기사도 검색했다. 놀랍게도 3년 전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건이 있었다. 병원은 자연사로 설명했지만 유족들은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최동현은 메모장에 이 모든 정보를 기록했다. 그 다음 그는 도서관을 나와 택시를 몰고 시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친구인 박무석을 만나기로 했다. 박무석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30년간 일해온 공무원이었다. 동현아,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시청 구내식당에서 만났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최동현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무석아, 평화요양병원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박무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갑자기 왜? 장모님이 그곳에 계시거든. 최근에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최동현은 쪽지와 자신이 알아낸 정보들을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박무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 병원에 대한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어. 주로 환자 관리 소홀이나 부당한 비용 청구 같은 내용이었지. 하지만 우리가 조사를 나갈 때마다 병원 측에서는 완벽하게 대응했어. 문제를 찾지 못했달까. 그런데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석연찮았어. 마치 미리 준비된 것 같은 느낌? 게다가 원장인 한지훈 씨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야. 시의원 몇 명과도 친분이 있고. 최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럼 뭔가 불법적인 일이 있어도 덮일 수 있다는 거네. 박무석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다. 가능성은 있지. 실제로 3년 전에 사망사건 조사가 왔을 때 윗선에서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있었어. 최동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도와줄 수 있을까? 공식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할 거야. 내가 병원 관련 서류들을 좀 찾아볼게. 불법적인 뭔가가 있다면 틈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최동현은 택시로 돌아와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여보세요? 최 기사님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평화요양병원 간호사 김유진이에요.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기사님, 정말로 장모님을 도우실 생각이세요? 최동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어제 로비에서 그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냈던 그 간호사였다. 네, 물론이죠. 어떻게 제 번호를? 방문자 기록부에서 봤어요. 지금 당장 말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오후 3시 병원 뒤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럴게요. 혹시...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졌다. 최동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김유진의 전화는 그의 의심이 맞다는 증거였다. 평화요양병원에는 분명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동현은 장모를 평화요양병원에서 빼내는 방법을 고민했다. 하지만 먼저 병원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만약 다른 환자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면 모두를 구해야 했다. 저녁이 되자 최동현은 아내에게 알아낸 정보와 김유진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민경의 얼굴에는 공포와 걱정이 교차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은 아니야. 내일 김유진을 만나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결정하자. 그날 밤 최동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모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쪽지의 내용, 그리고 김유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최동현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도시의 어두운 진실처럼 별빛은 네온 사인과 빌딩 숲에 가려져 있었다. 평화요양병원. 최동현은 중얼거렸다. 그곳의 평화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제 그의 사명이 되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최동현은 평화요양병원 뒤편 공원에 도착했다. 공원은 한적했다.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최동현은 약속 장소인 분수대 근처에
택시를 세우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는 3시를 가리켰다. 최동현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김유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긴장감이 최동현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혹시 김유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함정일까? 그때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었다. 스카프를 넓게 펼쳐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걸음걸이로 보아 김유진이 분명했다. 김유진은 주변을 경계하며 택시에 탔다. 뒤를 밟히지는 않으셨죠? 김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심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최동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한 지 1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설도 좋고 급여도 다른 병원보다 높았거든요. 김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계속했다. 하지만 3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죠. 어떤 이상한 점이요? 밤에만 들어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어요. 정식 직원 명단에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주로 병원 지하실로 향해요. 그곳은 의료 장비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직원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최동현의 눈이 커졌다.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은 실수로 문이 열린 틈으로 봤어요. 그곳에는 의료 장비들 뿐만 아니라 마치 실험실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시약병들과 특수 의료 장비들, 요양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최동현은 메모지를 꺼내 급하게 내용을 적었다. 그래서 그게 환자들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김유진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특정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특별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밤중에 데려가집니다. 주로 가족이 없거나 방문객이 거의 없는 환자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때면 상태가 이상해요. 무기력하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최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환자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몇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되었다거나 사망했다고 처리됩니다. 하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환자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원장실 근처에서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한지훈 원장과 누군가가 연구 결과와 임상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최동현은 충격을 받았다. 인체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항노화 관련 약물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한지훈 원장은 노화 방지 연구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몰래 훔쳐본 서류에 따르면 한 제약회사와 비밀 계약을 맺고 있는 것 같았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김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제가 몇 개월간 기록해온 내용이에요. 날짜, 시간, 환자 이름, 특이사항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병원 지하실로 보이는 곳에 흐릿한 사진과 특이한 약품 라벨이 붙은 병들의 사진이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김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시도했었어요. 3개월 전이었죠.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했는데 다음 날 경찰이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원장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해서 병원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한 경고를 했죠. 누군가 경찰에 미리 알려준 게 분명해요. 최동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사님의 장모님은 아직 특별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장모님이 쪽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최동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장 장모님을 빼내야겠습니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의료적 필요가 없다면 퇴원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특히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면요.
최동현은 생각에 잠겼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요. 김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병원 측에서 우리를 감시할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위험할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김유진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당시에는 그저 노안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김유진은 병원 내부 정보와 서류를 최대한 수집하기로 했고, 최동현은 외부에서 병원과 한지훈 원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장모를 빼내는 계획도 세워야 했다. 대화를 마친 후 김유진은 먼저 자리를 떴다. 최동현은 잠시 벤치에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가 알게 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환자 학대가 아니라 조직적인 불법 인체 실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택시로 돌아가는 길에 최동현은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주변을 살폈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차에 타자마자 최동현은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밤에 어머님께 면회 가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최동현은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장모의 안전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최동현은 백미러를 자주 확인했다.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동현은 알지 못했다. 그가 김유진과 만났던 공원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 렌즈를 단 카메라가 그들의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병원 관계자라는 사실도. 저녁 6시 최동현과 최민경은 평화요양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병원 건물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광경이 이제는 불길하게 느껴졌다. 정말로 어머니를 오늘 밤에 빼내실 생각이세요? 최민경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아직은 아니야. 일단 상황을 살펴보고 어머님께 우리 계획을 알려드리자.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퇴원 절차를 밟을 거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이 스테이션에 앉아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박영숙 환자 면회 왔습니다. 최동현이 말했다. 간호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요. 잠깐이면 됩니다. 중요한 가족 일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30분만요. 최동현과 최민경은 박영숙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박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멍해 보였다. 어머님. 최민경이 달려가 박영숙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박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최민경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다. 민경이구나. 동현이도. 최동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세요. 박영숙은 힘없이 대답했다. 어제 밤에 검사를 받았어. 이상하게 계속 졸려. 최동현과 최민경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유진의 말이 떠올랐다. 특별검진을 받은 환자들은 무기력해진다고 했다. 어떤 검사요? 누가 검사했어요? 최동현이 물었다. 모르겠어. 주사를 놓았어. 그 뒤로 기억이. 최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퇴원하실 거예요. 집으로 모셔갈게요. 박영숙의 눈이 갑자기 초점을 찾았다. 안 돼. 위험해. 그들이 알면. 최동현은 목소리를 낮췄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모셔갈게요. 어머님이 겪으신 일 다 알고 있어요. 박영숙이 최동현의 손을 약하게 잡았다. 내 옆방 이씨 할머니, 그 사람들이 데려갔어.
돌아오지 않았어. 최동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긴박했다. 장모가 이미 특별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최민경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오늘 밤에 모셔갈까요? 최민경이 속삭였다. 최동현은 망설였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모의 상태를 보니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였다. 그는 결심했다. 네, 지금 당장. 일단 화장실 가시는 척하고 모시고 나가자. 최민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나가실 수 있으세요? 박영숙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당직 간호사가 들어왔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 최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상태가 좀 걱정되네요.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호사는 박영숙을 흘끗 보았다. 오늘 특별검진을 받으셔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떤 검진을 받으신 거죠? 최민경이 물었다.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주치의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퇴원 수속을 밟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최동현이 물었다. 간호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퇴원이요? 갑자기요? 환자분 상태로는 퇴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과 상담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언제 원장님을 만날 수 있죠?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나가주시겠어요? 환자분이 쉬셔야 합니다. 최동현과 최민경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최민경이 속삭였다. 어떡하죠?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일단 병원을 나가자. 주차장에서 얘기하자.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최동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김유진이 서 있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유진은 두 사람을 조용한 복도 끝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오늘 밤에 장모님을 데려가셔야 해요. 무슨 일이죠? 최동현이 물었다. 제가 오늘 우연히 환자 차트를 봤어요. 박영숙 환자가 내일 심층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실로 이송될 예정이에요. 최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층 분석이 뭐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표시된 환자들은 보통 며칠 후에 사망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동현의 손이 떨렸다. 지금 당장 데려가야겠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유진은 주변을 살폈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야간 당직 인원이 적은 시간이에요. 층마다 간호사 한 명씩 뿐이죠. 제가 3층 간호사를 다른 업무로 잠시 불러낼게요. 그 사이에 장모님을 휠체어에 태워 화물 엘리베이터로 데려가세요.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됩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키가 필요하지 않나요? 김유진이 열쇠 하나를 건넸다. 이걸 쓰세요. 그리고 이건 비상구 열쇠고요. 최동현은 감격에 젖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험한 일인데 괜찮아요. 저도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난 장면이 누군가에게 목격된 것 같아요. 오후에 원장실에 불려갔거든요. 최동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괜찮으세요? 아직은요. 제가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긴 어려울 거예요. 저도 곧 병원을 그만둘 계획이에요.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김유진이 먼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3층 당직 간호사를 다른 층으로 불러낼 것이다. 그 사이에 최동현과 최민경은 박영숙을 휠체어에 태워 화물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것이다. 15분 후에 시작해요. 그때 신호를 보낼게요. 김유진이 말했다. 최동현과 최민경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다.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최민경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해했고 최동현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다. 드디어 최동현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다. 지금입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간호사 스테이션도 비어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박영숙의 병실로 향했다. 박영숙은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최동현과 최민경은 놀랐다. 김유진이 미리 알려준 모양이었다. 어머니,
지금 나갈 거예요. 괜찮으세요? 최민경이 물었다. 박영숙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줘. 최동현은 복도에 있던 휠체어를 가져와 박영숙을 조심스럽게 앉혔다. 박영숙의 개인 물품은 거의 없었기에 그들은 그녀의 목도리와 신발만 챙겼다. 이제 가자. 최동현이 말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화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병원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최동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한지훈 원장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시나요? 최동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장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잠시 신선한 공기를 쐬러 나가려고요.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 시간에 환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는 건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특별 검진을 받은 환자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퇴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최동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아쉽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박영숙 환자는 내일 중요한 추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의료적 판단에 따라 현재 상태로는 퇴원이 어렵습니다. 최민경이 앞으로 나섰다.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가 퇴원을 원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한지훈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지금 박영숙 환자의 상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분들을 밖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환자는 병실로 돌려보내주세요. 한지훈이 경비원들에게 지시했다. 최동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최민경을 바라보았다. 최민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박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무력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납치입니다. 최동현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한지훈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셔서 정식으로 상담하시죠. 그때 퇴원 가능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경비원들이 최동현과 최민경에게 다가왔다. 최동현은 저항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물러나는 것이 현명했다.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어머니. 최민경이 울먹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영숙은 약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최동현과 최민경은 어쩔 수 없이 경비원들의 안내를 받아 병원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최민경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위험해요. 최동현은 아내를 꼭 안았다. 걱정 마. 내일 경찰과 함께 올 거야. 오늘 밤 사이에 어머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한지훈의 말처럼 내일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최동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유진이었다. 실패했군요. 김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한 원장이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동현이 대답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최대한 박영숙 환자를 지켜볼게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경찰도요. 통화를 마친 후 최동현은 공허한 눈으로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평화요양병원의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느껴졌다. 제호장 증거의 힘. 병원에서 쫓겨난 최동현과 최민경은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최민경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최동현은 깊은 자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전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최민경이 물었다. 최동현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김유진 씨의 증언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한지훈 원장이 영향력이 크다면
간호사 한 명의 증언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시작하기 어려울 거야. 최동현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가져왔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무슨 증거요? 김유진 씨가 준 정보들이 있어. 그걸 바탕으로 한지훈 원장과 평화요양병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 최동현은 밤새 인터넷 검색과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그는 평화요양병원이 설립된 15년 전부터의 모든 기록을 찾아보려 했다. 과거 직원들, 환자 가족들, 병원 관련 기사들,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새벽 4시 최동현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한지훈 원장이 과거 바이오텍이라는 제약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정보였다. 그 회사는 5년 전 불법 임상실험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흥미롭게도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현재 한지훈 원장의 처남이었다. 최동현은 바이오텍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았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항암제와 항생제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비공개 연구 분야로 노화 방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바이오텍의 대표이사는 유명한 생명공학자 박재현이었는데 그는 한지훈 원장과 대학 동기라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거야. 최동현이 중얼거렸다. 뭘 찾았어요? 최민경이 물었다. 연결고리를 찾았어. 한지훈 원장이 바이오텍이라는 제약회사와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어. 그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약물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최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머니도, 그래, 어머님도 그들의 실험 대상이 된 거야. 김유진 씨 말대로 주로 가족이 없거나 방문객이 적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삼았겠지만 어머님이 쪽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 거야. 최동현은 계속해서 정보를 모았다. 그는 과거 평화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찾아 연락처를 수집했다. 그중 한 명, 이전에 간호사로 일했던 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정미영의 목소리가 잠에서 깬 듯 나직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저는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평화요양병원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요. 평화요양병원요? 정미영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무슨 일로? 제 장모님이 그곳에 계신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병원에서 불법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 병원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정 선생님. 제 장모님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정미영이 입을 열었다. 3년 전까지 그곳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요양병원인 줄 알았죠. 하지만 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들이요? 특정 환자들이 특별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지하실로 데려가졌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면 상태가 이상했죠. 혼란스러워하거나 때로는 기억을 잃기도 했어요. 몇몇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최동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걸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했죠. 경찰에 증거를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갑자기 의료사고로 해고됐죠. 그 후로 의료계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 같아요. 증거가 아직 있으신가요? 네, 일부는 남아 있어요. USB에 저장해둔 환자 기록, 약물 정보, 그리고 몰래 찍은 몇 장의 사진들이요. 최동현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 자료를 제게 줄 수 있을까요? 제 장모님을 구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정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한지훈은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요. 통화를 마친 후 최동현은 또 다른 중요한 전화를 걸었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그의 고등학교 동창 강형사였다. 최동현은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를 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 확신이 없어.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있을까? 강형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큰일이군. 평화요양병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니 정치권과 재계에 강한 인맥이 있어 공식 수사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 아침 8시에 병원 앞에서 만나자. 비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놔. 최동현은 새벽 5시까지 정보를 모으고 정리했다. 그는 바이오텍과 한지훈 원장의 연결고리, 의심스러운 환자 사망 사례들, 김유진의 증언, 그리고 곧 전미영에게서 받을 자료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아침 6시, 최동현은 피곤에 지친 눈으로 최민경을 깨웠다. 일어나, 준비해야 해. 어디 가요? 7시에 정미영 씨를 만나고 8시에 강 형사와 병원에서 만날 거야. 오늘 어머님을 구해낼 거야. 최민경은 재빨리 일어나 준비했다. 둘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정미영의 집이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정미영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45살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들어오세요. 정미영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정미영은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3년 전의 자료들입니다. 환자 기록, 약물 정보, 사진들. 최동현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거기에는 폴더가 몇 개 있었고 그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다. 이건 최동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화면에는 환자들의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분류된 환자 목록이었다. 그리고 각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의 종류와 용량, 부작용, 결과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완전한 인체 실험 기록이잖아요. 최민경이 놀라서 말했다. 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모든 것이 환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그녀는 종결 케이스라는 폴더를 클릭했다. 거기에는 실험 과정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한 환자들의 기록이 있었다. 공식 기록은 모두 자연사 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증거 아닌가요? 최동현이 물었다. 3년 전 자료라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과 연결시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정미영은 또 다른 문서를 열었다. 이건 바이오텍과 한지훈 원장 사이의 비밀 계약서 사본이에요. 제가 우연히 복사해 놓은 거죠. 계약서에는 노화 방지 연구를 위한 임상 데이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텍이 평화요양병원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바이오텍의 독점적 소유가 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군요. 최민경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최동현은 USB의 내용을 자신의 노트북에 복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영 씨, 이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한지훈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장모님을 꼭 구해내길 바랍니다. 7시 30분, 최동현과 최민경은 병원으로 향했다. 강 형사는 약속대로 8시에 병원 주차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함께 2명의 형사가 더 있었다. 이분들은 나처럼 비공식적으로 도와주기로 한 동료들이야. 강 형사가 설명했다. 공식 수사가 아니라서 한계는 있지만 최소한 장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고 나올 수는 있을 거야. 최동현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강 형사에게 보여주었다. 강 형사는 자료를 빠르게 훑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환자 학대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 하지만 공식 수사를 시작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민경이 물었다. 강 형사가 대답했다. 일단 장모님을 데려오는 게 우선이야. 우리가 경찰 신분으로 들어가서 잠시 조사한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장모님을 빼내자. 병원 측에서 거부하면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임시 이송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최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때 최동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유진이었다. 최 기사님, 빨리 오세요.
박영숙 환자가 방금 특별검사를 위해 지하실로 이송됐어요. 최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언제요? 10분 전이요. 한지훈 원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원래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겼어요. 김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3층 간호사 스테이션이요. 근데 곧 교대 시간이라 병원을 나가야 해요. 병원 밖에서 만납시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통화를 마친 최동현은 강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강 형사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계획을 바꿔야겠군. 지금 당장 들어가자. 비상 상황이니 정식 절차는 나중에 밟을 거야.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리셉션에 있던 직원이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강 형사가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강현우입니다. 이 병원에 대한 제보가 있어 조사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원장님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하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동현, 최민경, 강 형사와 2명의 형사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동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평화요양병원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겨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제6장 지하실의 비밀. 엘리베이터 문이 지하층에서 열리자 냉랭한 공기가 5사람을 맞이했다. 복도는 예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어딘가 비인간적인 느낌이 감돌았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평소보다 더 강하게 풍겼다. 어디부터 찾아봐야 할까요? 최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형사가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다. 김유진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 장비실이라고 표시된 곳을 찾아봐야 해.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다. 지하층은 병원의 다른 층과는 달리 인적이 드물었다. 몇몇 문에는 저장고, 세탁실, 보일러실 등의 표시가 붙어 있었다. 복도 끝에 이르자 그들은 마침내 의료 장비실이라고 쓰인 큰 이중문을 발견했다. 문 옆에는 카드키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잠겨 있군요. 최동현이 말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다행히 준비해 왔어. 그는 주머니에서 특수 장비를 꺼내 카드키 인식기에 대고 조작을 시작했다. 다른 2 형사는 주변을 감시했다.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최민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장모님의 안전이 우선이야. 최동현이 대답했다. 나중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잠시 후 카드키 인식기에서 작은 신호음이 울리고 녹색 불이 켜졌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들어가자. 강 형사가 말했다. 5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넓은 공간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다. 마치 대학병원의 연구실처럼 보였다. 여러 대의 모니터, 분석 장비, 원심 분리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장치들이 있었다. 이게 다 뭐죠? 최민경이 놀라서 물었다. 연구시설이야. 강 형사가 답했다. 요양병원에 이런 시설이 있는 건 매우 이례적이야. 그들은 조심스럽게 실내를 살폈다. 한쪽 벽에는 약품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간 중앙에는 여러 개의 병원 침대가 놓여 있었다. 최동현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장모님이 여기 계실까요?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공간을 탐색했다. 강 형사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으로 향했고 다른 형사들은 캐비닛과 장비들을 살폈다. 최동현과 최민경은 병원 침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어머니. 최민경이 갑자기 외쳤다. 그중 한 침대에 박영숙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의식이 없어 보였고 여러 모니터와 튜브에 연결되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최민경이 서둘러 다가가 박영숙의 손을 잡았다. 박영숙은 미동도 없었다. 최동현은 옆에 있는 모니터를 살폈다.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화면에는 실험군 A-17이라는 표시와 함께 여러 수치들이 나타나 있었다.
강 형사님. 최동현이 불렀다. 장모님을 찾았어요. 강 형사가 빠르게 다가왔다. 상태가 어떤가요? 의식이 없어요. 뭔가 약물을 투여한 것 같아요. 최동현이 대답했다. 최민경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왔어요. 강 형사는 주변 장비들을 살폈다. 이건 약물 주입기네요. 지금 장모님에게 뭔가를 투여하고 있어요. 당장 멈춰야 해요. 최민경이 소리쳤다. 조심해야 해요. 갑자기 멈추면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강 형사가 말했다.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근처에 있던 형사 한 명이 외쳤다. 강 형사님, 여기 좀 봐주세요. 그들은 형사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또 다른 병원 침대가 있었고 나이든 여성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연결된 모니터에는 아무런 신호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분은 형사가 망설이며 말했다. 강 형사가 빠르게 다가가 확인했다. 사망한 것 같군요.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동현은 침대 옆 차트를 살폈다. 실험군 A-16, 이름은 이명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씨 할머니. 최민경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옆방에 계셨던 분이에요. 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장모님을 당장 이송해야 합니다. 그때 또 다른 형사가 컴퓨터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강 형사님, 이거 봐주세요. 실험 기록이에요. 강 형사는 컴퓨터 앞으로 가서 화면을 살폈다. 이건 완전한 인체 실험 기록이군요. 바이오텍의 리제네론-X라는 약물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노화 방지와 세포 재생을 위한 약물인데 사이드 이펙트는요? 최동현이 물었다. 심각해 보입니다. 신경계 손상, 간 기능 저하, 일부 환자는 사망까지. 최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모님도 그 약물을 맞고 있는 건가요?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차트에 따르면 오늘이 첫 투여일입니다. 강 형사가 대답했다. 그럼 아직 늦지 않은 거네요. 최민경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 형사는 나머지 형사들에게 지시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진 찍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복사하세요. 이게 공식 수사로 발전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장모님은 어떻게 해요? 최동현이 물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안전하게 이송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강 형사가 대답했다. 그는 전화를 꺼내 구급대에 연락하려고 했다. 그때 의료 장비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한지훈 원장이 몇몇 의료진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이 가득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한지훈이 차갑게 물었다. 강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경찰 배지를 보여주었다. 서울경찰청 소속 강현우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조사 중입니다. 한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색영장은 있으신가요? 현행범 체포 상황입니다. 불법 인체실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지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오해하고 계시네요. 이건 합법적인 연구시설입니다. 모든 환자들은 동의서에 서명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임상실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죠? 최동현이 분노에 차서 물었다. 장모님은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은 최동현을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박영숙 환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인 따님이 입원 시 모든 치료에 대한 포괄적 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최민경이 앞으로 나섰다. 그런 적 없어요. 불법 실험에 동의한 적 없어요. 일반 치료 동의서에 작은 글씨로 추가 연구 목적의 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강 형사가 한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렇다면 이명숙 환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분 역시 연구에 동의했나요? 한지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모든 임상실험에는 위험이 따르죠. 이건 살인입니다. 최동현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한지우는 냉정함을 되찾았다. 감정적인 판단은 삼가주세요. 우리는 인류의 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희생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몇몇의 희생이라고요? 최민경이 소리쳤다. 그들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사람이라고요. 한지우는 무시하고 옆에 있던 의사에게 지시했다. 박영숙 환자의 약물 주입을 중단하고 안정화시키세요. 의사가 박영숙에게 다가갔지만 강 형사가 그를 막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한지훈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이러시면 환자의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구급대가 곧 도착할 겁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그들이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겁니다. 한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최동현의 눈에 한지훈의 손이 주머니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했다. 조심하세요. 최동현이 소리쳤다. 강 형사가 재빨리 한지훈의 손을 잡았다. 주머니에서는 작은 리모컨 같은 장치가 발견되었다. 이게 뭡니까? 강 형사가 물었다. 한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컴퓨터를 확인해 보세요. 형사 중 한 명이 외쳤다. 뭔가 삭제되고 있어요. 강 형사는 한지훈을 다른 형사에게 맡기고 컴퓨터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시스템 초기화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원격 삭제 명령이군요. 강 형사가 말했다. 리모컨으로 트리거한 것 같아요. USB는요? 최동현이 물었다. 형사가 확인했다. 일부 파일은 복사했지만 모두 저장하지는 못했어요. 한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최동현은 분노를 억누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한 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한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정복하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요? 최민경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진보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한지훈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강 형사가 한지훈에게 다가갔다. 한지훈 씨, 당신은 불법 인체 실험, 증거인멸, 그리고 환자 사망 관련 혐의로 체포됩니다. 한지훈은 웃음을 지었다. 증거가 있나요? 컴퓨터 데이터는 이미 지워졌고 제가 준비해둔 서류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명숙 씨의 시신이 여기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때 의료 장비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그녀가 외쳤다. 그녀의 눈에 방 안의 상황이 들어왔다. 경찰들, 한지훈 원장, 그리고 병상의 박영숙과 이명숙, 정미영 씨의 증언과 자료, 김유진 씨의 증언,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 강 형사가 말했다. 충분합니다.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빠르게 박영숙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약물 주입을 중단하고 안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상태가 어떤가요? 최민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구급대원이 대답했다. 약물 반응이 있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입니다. 빨리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최민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구급대원들이 박영숙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강 형사는 한지훈과 다른 의료진들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명숙 씨의 시신도 이송해 주세요. 강 형사가 다른 구급대원에게 말했다. 부검이 필요합니다. 최동현은 김유진에게 다가갔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유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다른 환자들도 안전해질 거예요.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최동현이 물었다. 임시관리팀이 병원을 맡게 될 거예요. 강 형사가 대답했다. 모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지하실을 나와 구급차가 기다리는 병원 앞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몇몇 경찰관들이 도착해 있었고 직원들과 환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구급대원들이 박영숙을 구급차에 싣는 동안 최민경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최동현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서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최민경이 물었다. 최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끝났어요. 어머님은 안전해요. 그들은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을 떠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요양병원은 더 이상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곳의 어두운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제7장 회복의 시간. 서울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박영숙은 3일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얀 병실 벽,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음,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창가에는 최동현이 가져온 노란 장미가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장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최민경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3일 동안 거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 피곤에 젖은 눈,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지친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최동현이 커피 2잔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다. 여보, 커피 가져왔어. 최민경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최동현은 아내에게 커피를 건네고 다른 의자에 앉았다. 변화가 있어? 최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에요.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왔을 때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이네. 최동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박영숙은 리제네론-X라는 실험 약물에 노출되었지만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심각한 손상은 없었다. 그러나 약물의 정확한 효과와 부작용을 알 수 없어 의료진은 세심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 형사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최민경이 물었다. 최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통화했어. 한지훈과 관련자들 모두 구속 상태래. 증거가 충분해서 기소는 확실하다고 해.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한지훈이 영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걱정 마. 이번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누구도 쉽게 덮을 수 없게 됐어. 강 형사도 그렇게 말했어. 실제로 평화요양병원 인체 실험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돈과 권력을 위해 취약한 노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공분이 컸다.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됐대요? 최민경이 물었다. 대부분 다른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대. 실험 대상이었던 환자들은 모두 종합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고 있고 최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최동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자책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명숙의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원인은 리제네론-X 약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확인되었다. 약물 투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6번째 투여 후 사망했다. 이 사실은 한지훈과 바이오텍에 대한 혐의를 더욱 강화했다. 바이오텍도 수사 중이래. 최동현이 말을 이었다. 한지훈 원장의 대학 동기인 박재현 대표도 구속됐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최민경이 고개를 저었다. 최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돈과 성공에 눈이 멀면 인간성을 잃게 되나 봐. 그들은 환자들을 사람이 아닌 실험 대상으로만 봤던 거지. 침묵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유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최민경이 물었다. 그녀는 주요 증인으로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어. 증언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변 보호를 제공하고 있대. 최민경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박영숙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기계적인 호흡 소리만이 병실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최민경이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설명하면 돼. 지금은 어머님의 회복이 우선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으로 친절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의사가 인사했다. 박영숙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모니터의 수치들을 점검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다. 상태가 어떤가요, 선생님? 최민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생체 신호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뇌파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요. 곧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민경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정말요? 네, 아주 긍정적인 징후입니다. 하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혼란이나 기억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설명하고 병실을 나갔다. 최동영과 최민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깨어나실 거예요. 최민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최동현은 아내를 안아주었다. 그래, 모든 게 잘 될 거야. 오후가 되자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미영과 김유진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동현은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꽃다발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박영숙의 상태를 보고 잠시 침묵했다. 상태가 어떠세요? 정미영이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의식을 회복할 거라고 하셨어요. 최민경이 대답했다. 김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두 분 덕분에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어요. 최민경이 감사의 눈빛으로 말했다. 정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저희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최 기사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어요. 최동현이 말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김유진이 의자에 앉았다. 검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지훈 원장뿐만 아니라 바이오텍의 고위 임원들도 모두 조사받고 있대요.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민경이 물었다. 정미영이 대답했다. 검사 친구 말로는 불법 인체 실험, 사기,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많대요. 수십 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도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최민경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이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들을 떠올렸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돼서 요양병원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 같아요. 김유진이 말을 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요양병원 특별 점검을 시작했대요. 최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침대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박영숙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어머니? 최민경이 재빨리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모두의 시선이 박영숙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잠시 초점 없는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경을 바라보았다. 민경아. 박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지만 분명했다. 어머니. 최민경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세요? 박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어디니? 최동현이 다가와 설명했다.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프셔서 모셔왔어요. 박영숙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어렸다. 평화요양 병원은? 최민경과 최동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최민경이 말했다. 지금은 어머니 건강이 중요해요. 박영숙은 병실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다. 저 사람들은 누구니? 김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에요. 평화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기억나세요? 박영숙의 눈이 커졌다. 아, 그 친절한 간호사. 김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미영도 인사했다. 저는 정미영이에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최 기사님을 도운 사람이에요. 박영숙은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최동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어머님은 안전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소식을 듣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박영숙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양한 검사를 시작했다. 놀랍네요. 의사가 말했다.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계세요. 기억력도 상당히 온전하신 것 같고요.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최민경이 물었다. 의사는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 심리적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료진이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박영숙은 지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 세상이 그리웠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최민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박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딸아. 정미영과 김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정미영이 말했다. 오늘은 가족분들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동현은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유진이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최동현은 박영숙과 최민경 곁으로 돌아왔다. 박영숙은 이제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동현아, 박영숙이 불렀다. 네, 어머님. 내가 쪽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지? 최동현은 놀랐다.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니. 네, 그랬어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됐니? 최동현과 최민경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이씨 할머니는 최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박영숙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다. 돌아가셨구나.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잠시 이명숙 할머니를 떠올리며 묵념했다. 그 할머니 덕분에 나는 살았구나. 박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니. 최민경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동현 씨와 많은 분들의 용기 덕분에요. 박영숙은 최동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사위. 최동현은 박영숙의 손을 잡았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시련은 끝났지만 회복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8장 새로운 봄 수정본.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다. 한지훈과 바이오텍의 고위 임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지훈은 불법 인체 실험,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이오텍은 파산했고 리제네론-X 약물 연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기온이 따뜻해진 4월의 어느 오후 최동현의 택시가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 앞에 멈춰섰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내와 장모를 바라보았다. 도착했어요, 어머님. 박영숙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반신불수였던 왼쪽 몸도 물리치료를 통해 상당히 회복되어 이제는 가벼운 보행기의 도움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벚꽃이 활짝 폈네. 박영숙이 말했다. 최민경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네, 어머니. 오늘따라 날씨도 정말 좋아요. 세 사람은 천천히 공원으로 들어섰다.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는 분홍빛 꽃잎들로 뒤덮여 있었다. 벤치에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저기 오시네요. 최동현이 멀리서 다가오는 두 사람을 가리켰다. 김유진과 정미영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다. 김유진은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편안한 봄옷을 입고 있었다. 정미영은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5사람은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영숙 어르신? 정미영이 물었다. 박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요즘은 아들네도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도 보면서 즐겁게 살고 있지. 늘 바쁘던 최동현의 아들 부부도 이 사건 이후 부모님과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 지난 겨울에는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출산했고 박영숙은 증손녀의 탄생을 기뻐했다. 며느리는 아이의 이름을 서진이라고 지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서진이는 어때요? 김유진이 물었다. 아주 건강해요. 최민경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오늘은 아들 내외가 데리고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김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최동현이 물었다. 김유진은 웃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새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소아병동에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정말 행복해요. 정미영 선생님은요? 최민경이 물었다. 정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의료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젊은 의료인들이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5사람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비록 끔찍한 사건을 통해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특별한 인연이 되어 있었다. 공통의 경험과 용기가 그들을 묶어주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 위로 내려앉았다. 박영숙은 손을 뻗어 하나를 잡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다시 볼 수 있다니. 그녀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최 기사님은 어떠세요? 정미영이 물었다. 아직 택시 운전하고 계신가요? 최동현은 미소를 지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주에 사흘만 일해요. 나머지 시간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요? 김유진이 관심을 보였다. 요양병원 옴부즈맨이라고 정부에서 새로 만든 제도예요. 요양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는 일이에요. 최민경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동현 씨는 첫 번째 옴부즈맨으로 임명됐어요. 경험을 살려서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정미영이 감탄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박영숙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못다 산 이명숙 할머니의 목까지 잘 살아야지. 남은 생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더 많은 벚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축복의 비처럼 그들 위로 내려앉았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새들은 나뭇가지 사이로 날아다녔다. 생명의 소리가 가득했다. 이제 서서히 가볼까요? 최민경이 제안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해요. 5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박영숙은 보행기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다. 벚꽃잎이 깔린 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은 나란히 나아갔다. 최동현이 택시 시동을 켰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소리와도 같았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럽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 택시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통과 슬픔을 넘어 그들은 이제 희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봄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겨울이 없었다. 택시가 도로를 따라 멀어져 갔다. 뒤에 남겨진 공원에서는 벚꽃이 계속해서 흩날렸다. 그것은 마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봄은 항상 다시 찾아오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가족이기에 위기의 순간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아닐까요? 오늘 10년 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더 활기차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맑은 공기 마시면서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를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